그거랑 만약에 이제 그것이 없을 때는 구매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구매 선택권은 내가 3년 동안 렌트해보고 이 차를 팔지, 그냥 반납하고 나는 새 차를 다시 살지, 아니면 이 차를 나는 계속 더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500만 원 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선택권을 행사하면 4,500만 원이면 이 차 가져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지금까지 지급한 총 임차료에다가 구매 선택권을 행사했을 때의 가격을 더해서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격을 가지고 관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순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쭉 순서대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계산이 어려우니까 계속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1억짜리 자동차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갖다 쓰면 되는 게 더 우선순위 원칙인 거네요. 그죠? 그리고 개념상으로는 어떤 코스트의 개념이 아니라, 이 코스트는 나는 전체적으로는 5,500만 원밖에 안 들었지만 3년 동안 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500만 원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 이 자동차 전반적인 밸류를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뭐 총 내구년 동안 총 지급 임차료 내지는 구매 선택권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 가격, 내지는 다른 사람이 얼마에 사오는지 그 가격, 그 밸류가 있으면 그냥 그거 갖다가 일반적으로 쓰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몇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가격들을 보면, 예를 들면 그거죠.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를 렌트를 한번 해보면, 결국은 이제 뭐 법인 렌트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는 이제 자동차 값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가 타는 동안 수리가 나면은 그 렌트 회사에서 와서 뭐 타이어도 갈아주고 뭐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막 이런 거예요. 이 임차료를 내고 3년 동안 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세 평가 개념으로 좀 부딪히는 개념이, 유지 보수 비용은 공제 요소죠. 공제 요소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들을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임대료 안에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빼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정상 쪽 이항의 첫 번째 내구연항 동안 지급될 총지급 임차료에는 수입 후에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임차료를 가지고 관세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법 논리랑 똑같아요. 만약에 그 매매 가격에 뭐 유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비용 공제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임차료 명목 외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특허권 등 사용료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PAPP랑 만약에 권리 사용료가 추가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과세 가격에 다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임차료랑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그 비용만큼도 과세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대료 외에도, 만약에 자동차라고 하면 이런 로열티 나갈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장비를 임대하면서 그 임대료 외에도 뭐 로열티가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추가로 지급되는 로열티까지 그것까지 임대료로 간주를 해서 같이 합산을 해서 과세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자율이라는 거, 이 현재 가치로 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이자율이 연이죠. 연 이자율 11%를 넘어섰을 때는, 11% 이상일 때는 11%를 한도로 한다. 그래서 우리 연불이자 같이 뭐 공제하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너무 높으면 관세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협정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법에서는 11%를 최대 이율로 봐서 11%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11%로 그냥 한정을 시켜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현재 가치로 내려가는 비율이 더 높을 테니까 더 납세자한테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너무 유리하게 높은 이자율을 쓰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이 11% 제한 규정의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연구 2.1 같은 경우는 임대차 수입물품에 문제가 나오면 이 룰 그대로 쭉 써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임대차 수입물품의 취급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25페이지 2번 연구 2.1의 2번 같은 경우 협정에서의 판매 개념과 관련된 권고 의견 1.1에서는 임대차 수입 물품은 뭐 구매 선택권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질상 판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일방법 안 되니까 당연히 이방법에서 오방법까지 순차적으로 검토를 쭉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나온 부분 이제 결국은 이제 6방법까지 넘어갔을 때는 신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26페이지 8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법에 있는 표현이랑 뭐 비슷하죠. 유효한 표시 가격이 있을 때는 그 가격, 그리고 신품 가격에다가 뭐 대상 물품의 감가상각이나 노후성을 고려해서 조정한 가격, 뭐 중고 물품일 때는 이렇게 가격을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0번에 임차 계약에서 구매 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뭐 임차료에다가 잔여 지급 금액까지 다 포함한 금액, 그다음에 구매 선택권이 없을 때는 내구 연한 동안 총 예상 임차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 여기 법에서 나오지만 협정에서 나오지만 총 그 내구 연한, 경제적 내구 연한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물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 개발이 빨라서 금방 이 내구 연한이 짧아지는 물품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내구 연한이라는 것은 차가 안 굴러간다는 개념보다도 이게 경제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매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굉장히 뭔가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 내구 연한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지겠죠. 뭐 옷이 해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 팔려서 경제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간이 빨리 돌아온다라는 말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된 가격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사례연구 4.1이랑 뭐 이 뒤쪽은 그 계산 문제들인데, 계산 문제는 제가 그 조금 더 여기는 좀 문제들이 좀 어렵고 숫자들도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제가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잘 정리된 문제로 해가지고 임차 물품이랑 계산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33페이지에 제가 기출 문제들 몇 개 놨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14년도 10점짜리로 기출됐던 문제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임차 물품이라는 건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수입자는 외국 수출자로부터 경제적 내구 연한이 10년인 3D 프린터 한 대를 임차해서 2년간 사용한 후에 수출자한테 돌려줄 예정이다. 임차료는 매월 지급한다. 수입자는 지급하는 임차료를 기초로 한 이 물품의 과세가 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이때는 관세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 문제의 뉘앙스는 약간 임차료를 기초로 했을 때 어떡하냐라고 물어보기는 했어요. 그죠? 임차료를 기초로 했을 때는 어떡하냐. 예를 들면 일방법이 안 되는 거는 뭐 우리 판매로 볼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2방법, 3방법도 사실은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맞죠, 원칙상.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그런 거, 이 문제의 뉘앙스만 보면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알겠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임차료를 기초로 했을 때 관세평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본 내용이긴 하죠. 예를 들면 2년치만 가지고 할 거야? 아니면 뭐 10년치를 가지고 할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본 거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경제적 내구 연한인 10년 동안 지급할 총 지급 임차료를 뭐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것을 가지고 관세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사실 뭐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념만 물어본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계산해 보시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개념상으로 보면 경제적 내구 연한을 가지고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 임차료를 총액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것만 쓰면은 시점 다 맞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적어도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이제 그것만 쓰는 것보다 1방법부터 6방법을 순차적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1방법, 6방법을 신축 적용해서 쓰는 거 먼저 써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6방법으로 가는 건데, 6방법 안에서도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결정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특수가격 물품 중에서도 그 순위가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물품 가격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공개된 가격 해보고, 총지급 임차료 해보고, 그다음에 총지급에다가
구매 선택권 있을 때 가격 더한 것까지 해보고 이렇게 쭉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포커스는 그 임차 물품 중에서 네 번째 것, 그러니까 전체적 경제적 내구 연한 동안 쓸 수 있는 가격 기초로 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위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임차 수입 물품에 대한 컨셉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좀 이런 식의 간단한 계산 문제라도 하나 숫자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하면 훨씬 더 좋은 10점짜리 문제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들은 뭐 쭉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찍어 드릴 텐데 그 34페이지에 중고 물품부터 좀 보시면 중고 물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제 규정 정도, 방법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되고 뭐 이걸 가지고 더 되게 자세한 내용들까지는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고 물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재고자산 평가라든지 뭐 꼭 수입물품 과세가격 평가가 아니라 뭐 재고자산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방법이 뭐 예를 들면 그 자체를 이제 감정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제품이 처음 뭔가 매입됐을 때 또는 또 신품 가격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감가상각해 나가는 방법 뭐 이런 건데, 결국 이제 그게 그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내구 연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몇 년 동안 감가상각을 나눠서 낼 거냐 뭐 이런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법인세 시행 규칙상의 뭐 기준 내용 연수 뭐 이런 것들 기초로 한다. 뭐 이런 것들, 이것도 관세법 어디 또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 기초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수입물품 당시에 가격을 기초로 해서 뭐 마이너스 해오는 방식 뭐 이런 것들 기초로 해서 중고물품 결정하면 된다라고 이제 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건 연구 1.1인데 연구 1.1은 좀 볼 때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구 1.1은 또 불호까지 같이 있거든요. 연구 1.1에 불호까지. 그래서 연구 1.1 자체도 굉장히 재미가 좀 있는 파트고 연구 1.1의 불호도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중고 자동차를 관세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상황이 뭐냐면 내가 새 자동차를 딱 샀는데 당연히 그 자동차는 그 킬로미터 그 마일리지를 계속 체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새 차를 샀으니까 당연히 그 마일리지가 0km여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뭐 250km 뭐 이렇게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중고 물품으로 봐야 되냐, 새 자동차로 봐야 되냐 이제 보는 건데, 결국 이제 자동차가 완성이 돼가지고 뭐 선적을 하기 위해서 배에 실는 동안도 이동이 좀 있을 거고 공장 내에서의 이동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뭐 250km라는 것은 내가 꼭 어디서 신품 자동차를 사더라도 언제든지 250km 정도는 뭐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중고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내지는 아니다, 이건 무조건 0km짜리 신품이라는 건 아무도 안 쓰고 내가 처음 타는 걸 신품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탄 진짜 마일리지 0km인 걸 가지고 신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갈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당국의 재량에 맡겨질 문제이긴 한데 조금 중고 물품의 중고 자동차라고 표현해 놓기는 중고 자동차의 범위는 조금 그렇게 마일리지가 몇 킬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거보다는 이제 제대로 보면 자동차가 해외에서 수입을 돼서 다시 그대로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수입을 해서 그 나라에서 조금 타다가 한번 맛 좀 보다가 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고 수입 자동차 연구 1.1에서는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놓고 있어요. 자동차가 중간에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을 때랑 수입국에서 한번 좀 수출국에서 좀 타보고 그대로 이제 사용해보고 수입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경우라고 하면
내가 해외에서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실제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배에 실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면 그 구매한 가격이 PAPP가 돼가지고 일반업처럼 관세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고, 두 번째는 그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국에서 조금 타 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자동차라는 것은 항시 뭐 새 차라도 조금 타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자체를 그냥 신품으로 볼 수도 있고, 내지는 그걸 가지고 중고 물품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한번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얼마나 어떻게 탔는지에 따라서 그냥 신품 가격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구매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여전히 신품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보면은 아까처럼 그냥 PAPP로 봐서 일반업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반업을 배제해서 밑에 가격으로 쭉쭉쭉 내려오는 방법으로 1방법부터 5방법을 쭉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2방법은 어떨 때 되고 3방법은 어떨 때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거고, 그래서 보시고 여기 뒤에는 뭐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저랑 나중에 또 조금 더 정리된 숫자 가지고 연습해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그 연구 1.1의 부록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전에 한번 설명 더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 한번 더 질문과 답변을 좀 정리하는 식으로 볼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질문, 이건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 수입국에 거주하는 중고자동차의 구매자가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수입국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매할 때 수출국 국내 시장의 물품 가격에 따라 협정 제7조에 따른 과세額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보면 3번 답을 한번 볼게요. 3번.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는 수출국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안 타고 그냥 바로 들어온 우리 첫 번째 케이스를 예시를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보면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수출국에서 구매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1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6방법까지 갈 성질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그 연구 1.1은 중고 물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6방법까지 쭉 내려오는 방법을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수출국에서 사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수입국으로 넘어오는 가격이라고 하면 수출국에서 구매한 가격이 있으니까 수출 판매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6방법까지 내려갈 게 아니라 1방법 수출 판매가 있으니까 1방법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구 1.1은 중고물품 관세평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는 질문이고, 연구 1.1은 그걸 좀 1.1의 부록은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건데, 수출국에서 구매한 가격 가지고 6방법 쓸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6방법 굳이 쓰지 말고 1방법 쓸 수 있는 건데 왜 6방법까지 가냐? 1방법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질문하는 사람이 두 번째 궁금증이 하나가 또 생겼어요. 아니, 그 6방법에 보면 금지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지 가격에 수출국 내 판매 가격은 덤핑 방지 목적으로 봐서 6방법을 쓸 수 없는 가격이다 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구매한 가격을 가지고 1방법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 이 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돼요. 보면은 이제 6방법에서 수출국 내 가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끝에 문장 보면 협정 제7조 2항에서 포함하고 있는 금지 규정은, 그러니까 6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지 가격은 6방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과세 가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고,
1조 내지 1방법에 따른 과세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국 내 판매 가격이라는 것은 6방법까지, 그러니까 1방법을 청 못 써서 6방법, 2방법 다 넘어와서 6방법까지 넘어왔더니 거기서 선택 가능한 것들 중에서 굳이 수출국 내 판매 가격은 쓰지 말라라는 의미이지, 애초에 수출국 내 판매 가격이 1방법을 쓸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춰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1방법에서 못 쓰게 하는 말은 아니고 6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6방법 내에서 금지하는 거지 1방법에서까지 금지하라고 한 말은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연구 1.1 부록에 있는 그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국에서 사가지고 다시 수입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경우 그게 수출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1방법 쓸 수 있다. 아니 도대체 6방법에서도 쓰지 말라고 한 가격을 진짜 1방법에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6방법에서는 쓰지 말라는 말이지 1방법에서 쓰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1방법에서 그 가격이 모든 1방법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3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뭐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의 뭐 세전 세후 가격이 있어서 수출 국내에서의 관련된 뭐 그 세금 같은 것이 조정되지 않았을 때 가격을 쓸 수 있냐 했더니 뭐 그거는 충분히 조정해가면서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에 일반국 배제 못할 가격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시가라는 것이 결국은 세금이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구매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강을 넘어버리면 환급되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환급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실제로 뭐 우리 공제 요소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가격이니까 뭐 예를 들면 공제되는 환급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환급한 후에 가격을 갖다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 1.1은 뭐 생각보다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